포럼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 앞서 김경영 원장님의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50일의 입법정책 포럼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님을 발제자로 모시고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축소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당장의 올 겨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세계 각국은 전기 및 가스 요금의 대폭 상승, 에너지 사용 제재 조치 등의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분주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재설정하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안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박일준 차관님께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한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길 바라며 추후 이어지는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주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산업통상차관 임명되셨고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르고 친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일준 차관님을 이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산업부 2차관입니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간다는 뉴스도 예, 들으셨을 거고요. 뭐 지금까지 몇십 년간 거쳐왔던 어떤 좀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그 서로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다자주의 또 뭐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움직이다가 뭐 최근에는 뭐 이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가치 중심의 동맹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관련해서 겪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요소수 사태, 또 뭐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소부장, 일본과의 문제, 뭐 이런 거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살 길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느 한 나라에 많이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뭐 지금은 사이가 좋아서 괜찮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에너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이제 9월 말까지 해서 무역 수지가 매달 1일 날 발표가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8월 달까지 생각하시면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한 250억 불 정도 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그런데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그 한 배쯤 됩니다. 한 500억 불 더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 수입 그 금액이 지난해하고 똑같았다고 생각하면 250억 불 정도 흑자가 나야 될 상황인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것만으로 해도 그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많아지면 환율도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수입 물가도 굉장히 올라가게 될 거고 기업들도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이 경제 여건에 따라 경기 여건에 따라서 수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에너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우리 관련된 경제 활동들이 대부분 다 법하고 관련돼 있고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하나하나가 아마 법하고도 다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눌러야 이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국가 안보하고 탄소 중립의 핵심 요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의 공급망이 이제 불안해져서 뭔가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 나갈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원전에 관련된 역할도 또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 에너지 부분에 계속 뭔가 새로운 산업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게 이제 탄소에서 탈탄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 또 모든 것이 전기로 모든 에너지가 전기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질 그런 여건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각국들이 에너지 위기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고민들이 전부 많습니다. 직격탄은 독일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 도입하는 게 이제 한 40% 정도를 러시아에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푸틴이 이제 가스관을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아마 전쟁이 가을에 시작했으면 유럽 사람들 얼어 죽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전쟁이 봄에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여름을 넘기면서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도 아무리 재정도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하다 그래도 에너지 없이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수영장 온도도 낮추고 뭐 조명도 끄고 뭐 러시아워 이외에는 신호등을 끈다 하는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나무 펠리스를 이렇게 그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 나무를 떼서서는 목탄 난로를 구하러 다닌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관광으로 뭐 다른 분야도 유명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나라들도 에펠탑에 대한 야간 조명을 지금 줄이자. 또 우리도 맨날 여름 되면 얘기하지만 문 열어놓고 냉난방 하는 거 이런 거를 벌금을 매기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축구 좋아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세리에 그 리그의 조명을 제한하고 사우나 좋아하는 핀란드 사람들이 일주일에 사우나를 한 번씩 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나라들이 다 보시면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의존하는 가스가 너무 비중이 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부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가스를 받아왔는데 LNG를 배로 이렇게 LNG를 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LNG 실어올 배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실어와도 그렇게 그 LNG로 갖고 와서 하려 그러면 비축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저장 탱크가. 우리나라도 그 저장 탱크 하나 지으려 그러면 한 5년 걸립니다. 그런데 행정 처리하는 데 시간을 아무리 단축시켜도 유럽도 그걸 지으려 그러면 한 1, 2년 걸려요. 아무리 빨리 지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 겨울을 넘기는 게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데 모든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전기가스 요금을 일단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마다 이제 에너지 제도가 다 다른데 민간 기업이 우리는 이제 뭐 한국전력이나 발전회사들 또 가스공사 이렇게 공기업화돼 있지만 유럽에 이제 민간이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 기업으로 돼 있는 나라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전기요금으로는 우리가 전기를 공급 못하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포기 선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요금을 일단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뭐 그 회사가 살아야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부분 다 올렸습니다. 뭐 우리처럼 뭐 3% 5% 이런 개념이 아니고 300% 400% 이렇게 올립니다. 그다음에 요금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에너지 절약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절약도 전부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을 새로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문 닫기로 했던 원전 그것들은 조금 더 돌리자. 석탄 발전소 문 닫기로 했던 거 조금 더 돌리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사정은 다 다르지만 석탄 발전도 재가동하고 문 닫기로 했던 원전도 조금 더 돌리고 어쨌든 올 겨울을 넘기자 하는 게 이제 유럽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유럽에 투자했던 어느 기업인을 만나 뵀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럽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전기요금이 3배 반이 올랐답니다. 350%.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나라 뭐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동구 쪽에 어디 투자를 하셨다 그러던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350%나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3.5%만 올라도 말이 많은데 그 나라는 뭐 350% 올리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막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미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위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위기를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지금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라이트 켜고 골프도 치시고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인데 유럽의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로도 점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왜 못 느끼느냐?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국민들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이거를 유럽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지는 않지만 여파가 우리한테 오는데 그 여파를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적자로 거기서 적자를 보면서 막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무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시간을 좀 길게 끌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전 적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처럼 놔두면 한전 적자가 올해 한 40조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적자가 40조가 나는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한전 입장에서 보면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 회사채 발행을 못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한전은 한전법에 따라서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2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늘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적자를 보면서 이제 그걸 막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대체로 그래서 이제 원가 이렇게 계산하면 한 100원에 만들면 뭐 그 전기 요금 종류별로 다 다른데 농사용 전기는 100원에 만들어서 25원에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전이. 뭐 나머지 이제 산업용, 일반용 다 이렇게 있는데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2,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그 산업용 전기 쓰시는 분들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원가 대비하면 한 97, 8%도 이렇게 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전기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뭐 그렇게 한 70% 이 정도밖에 원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급받는 가격이. 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전기요금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예전에 우리가 오일 쇼크가 왔을 때 70년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왔을 때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는 거를 옛날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했을 때 70년대 후반에 그때 유가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유가가 4배 올랐는데 그때 2년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150%를 올렸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85% 올렸습니다. 그때는 뭐 전기요금만 이런 게 아니라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그랬고, 우리가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는 중화학 공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유연탄 가격, LNG 가격 이런 게 한 4배쯤 올랐습니다. 그때는 유가만 오르고 나머지는 덜 올랐는데, 지금은 모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끝나더라도 이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에너지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뭐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 길로 가자, 재생에너지 열심히 하자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열심히 했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석유, 석탄, 뭐 가스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몇 년 지나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에너지 부분이 좀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걱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경제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물가 부담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산업부나 에너지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6개월, 이제 5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한마디로는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에너지 신산업까지는 돼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에너지 분야의 화두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 환경에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나라 각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특정한 어떤 한 분야에 아니면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챙겨나가는 게 에너지 안보의 개념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화석연료에 석유, 가스 같은 게 특정한 나라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 나라들이 모든 나라가 좀 잘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걸 더 열심히 하자, 아니면 수소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하고 기후 변화 대응 두 가지가 이제 에너지 쪽에 가장 중요한 지금 화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이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라는 걸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5가지의 정책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또 에너지 자원 안보,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하고 시장 구조인데, 이건 수요 효율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복지. 그래서 에너지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분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아니면 물가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요금은 올리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전기요금을 올릴 때도 그때 전기요금 한 5원 이렇게 몰렸는데, 전기요금은 올리지만 적어도 7월, 8월, 9월 한 여름에 이제 3달 정도는 사회적 빈곤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약간씩 해가면서 요금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 전력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자료는 정리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 또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으로 친원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또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되는데, 에너지는 하나하나가 완벽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원전은 예를 들면 뭐 아주 이제 기저전원이라 그래서 늘 이렇게 돌아가고 값도 싸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긴 한데 또 원전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여러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전은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좋은데 햇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간헐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7월 7일 날이 이제 전기 수요가 제일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태풍이 온다 그래서 밑에서 비가 온다 그러다 기상 예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실제로 그날 비가 온 거는 이제 남쪽에는 비가 안 오고 그 강우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비가 왔는데 남쪽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뻔했으니까 흐려가지고 구름이 끼니까 태양광 발전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비가 올 뻔했으니까 날씨도 습하고 하니까 냉방 수요가 갑자기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그게 미리 뭐 예측이 가능하고 하면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것이 확 줄어들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발전기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발전기가 도는 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어디 전기 스위치 딱 올리면 이제 발전이 쫙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발전기마다 그 수력 발전기부터 석탄, LNG, 석탄 이런 식으로 발전기가 가동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백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태양광을 우리보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고 대규모로 할 수 있고 또 풍력도 하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여건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바람하고 태양만으로 햇볕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취지는 좋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기술 발전도 더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하려 그러면 그만큼의 용량에 맞춰서 극단적으로 햇볕이 없고 바람이 없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LNG 발전소가 있든지 석탄 발전소가 있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석탄 발전소가 탄소 중립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마 앞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지금은 석탄 발전소 30년 되면 다 문 닫습니다. 문 닫고 그 자리 다 스크랩하고 다 치운 다음에 다른 용도로 씁니다. 뭐 LNG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뭐 석탄 발전소도 모든 석탄 발전소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적으로 일부는 가동은 시키지 않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는 그래서 여름철 뭐 겨울철 한 달 가동하더라도 급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이제 유지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 관리 하려 그러면 석탄도 미리 대비해야 되고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기계도 계속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결국은 돈이 재생에너지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할 때는 원전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중에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됐고 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긴 한데 어쨌든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석탄, LNG도 한계가 있습니다. 석탄은 싸니까 좋은데 환경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에는 우군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석탄을 줄이는 데는 다 찬성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석탄을 없애고 LNG로 이제 전부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전쟁 같은 게 나서 LNG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오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LNG도 석탄이나 LNG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기 전에는 과거에는 LNG 가스관을 이렇게 닫고 이런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양국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도 상대적으로 뭐 전쟁 상황까지 안 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설마 가스관을 잠그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사할린에 러시아 가스전이 있습니다. 그 가스전을 예전에는 엑슨모빌 같은 이제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제가 기억하기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남북 간의 관계하고도 잘 연결시켜서 러시아에 있는 가스전인데 뭐 엑슨모빌 같은 메이저 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개발을 해서 북한을 경유해 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쓰면 우리는 어차피 가스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차피 가까이 있는 거니까 좀 싸게 갖고 올 수 있어서 좋고 뭐 북한은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니까 배관 통과료를 받아서 좋고 러시아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가스전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고 엑슨모빌 같은 메이저 업체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전이니까 또 개발해서 좋고 뭐 모든 사람이 좋은데 왜 이게 사업이 안 될까? 그럴 때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 가스관 잠그면 어떡하지? 북한이 그 잠그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런 상황이 그럴 수가 없다. 아무리 뭐 북한이 그 뭐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그래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관련돼 있는 가스관을 잠그면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그렇게 뭐 잠그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는 뭐 그것도 논리적으로 뭐 말은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럽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국지전이나 이렇게 전쟁 같은 걸 하면서 러시아가 막 가스관을 막 잠그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LNG도 우리가 수입을 대부분 다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에너지 부분을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아주 기초 원료는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모든 에너지원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느 한쪽에 이렇게 그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 LNG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갖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좀 이걸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가장 최근에 이제 사례가 일본의 후쿠시마가 이제 그 원전이 그때 이제 쓰나미가 오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원전 만약에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는 아마 우리 원전의 원자도 못 꺼내게 아마 국민 정서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런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일본이 원전을 이제 지금까지도 일본이 정책이 어땠냐면 후쿠시마가 딱 생기니까 모든 원전 문을 다 닫고 LNG로 다 바꿨습니다. 막 이렇게 요금도 올리고 막 하면서 그런 다음에 원전 중에서 안전이 확인이 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되면 하나씩 원전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원전이 33개인가 뭐 그 정도 있다가 지금 한 4개, 5개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지금 같은 에너지 위기가 생기니까 신규 원전도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에너지원들이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조금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산업부에서 이제 외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지금 이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산업부 차원에서는 만들어서 그걸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어지면 다시 국회에 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다른 것보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10차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9차는 지난 정부에서 9차와 NDC라는 걸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건데 보면 원전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려서 32%까지 가고 이제 석탄과 LNG는 뭐 지난 정부하고 크게 저거 하진 않습니다. 이제 9차보다는 석탄은 많이 이제 줄였는데
또 NDC보다는 조금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재생에너지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국회 가면 주로 야당 의원님들한테서 재생에너지 야 이거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니야? 지난 정부에서 9차 때는 이제 20.8%인데 그때는 3020 그래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20%를 하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NDC라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제 어나운스하면서 30%까지 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21.5%로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재생에너지 너희 뭐 이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너희 뭐 원전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답변하는 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게 1년에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년에 1% 정도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5% 정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 되는데 요 21.5%를 이제 달성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2030년에 21.5%를 달성하려 그러면 1년에 지난 정부에서 1%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까지 8년 동안 1년에 1.5%씩, 1.6%씩 해 나가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는 어느 한 그 원전이든 신재생이든 어느 한쪽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기후 변화나 이런 걸 생각하면 석탄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줄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가 분야가 가야 될 양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요즘 아리백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가능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전 부분도 결코 포기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양쪽 다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또 재생에너지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틀로 아마 석탄하고 LNG는 조금 뭐 20%대 초반 정도로 갖고 가면서 나머지를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원 에너지 안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 이거 걱정이다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자원안보특별법 뭐 이런 법적인 틀도 좀 갖추고 이 법안에는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축이나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품목 이런 것들도 좀 챙기고 위기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을 대비하는 법안 이제 제정안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이제 전략 비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요즘은 배터리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게 배터리 자체도 배터리 자체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미국처럼 이제 뭐 북미에서 어떤 그런 광물을 확보해야 된다. 중국산은 안 된다. 이랬을 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 비축 문제 또 국제 협력을 통해서 뭐 중국산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값은 비싸지만 호주로 캐나다로 뭐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핵심 광물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제 협력 관련된 내용 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아니면 재자원화 그래서 다시 쓸 수 있으면 다시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고요. 이제 자원개발도 과거에 MB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실패했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제 민간에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원개발 부분도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원개발이라는 게 워낙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한 뭐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도 걸리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권이 5년마다 바뀌니까 5년마다 성과 아직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필요하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는 좀 주기를 좀 길게 보고 특히 자원개발은 그런 식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민간의 대기업들 종합상사들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더 이제 공공 부분에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회사마다 사정도 다 다르고 하지만 민간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우리 대기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쉽게 오너가 적자가 나도 야 이거 계속 밀어붙여 하면 계속 갑니다. 적자가 나도 버티고 그냥 아니면 뭐 요즘은 또 2세로 이렇게 물려받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야 이거는 우리 선대 회장님의 유지야. 뭐 적자가 나도 계속 가는 거야. 뭐 성과 날 때까지 버텨보자 하면 버틸 수 있는데 정부는 이제 이 정부가 바뀌고 하면 또 성과도 평가하게 되고 또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 이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데 대한 고민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수요 효율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겁니다. 에너지 절약이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이 계속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지만 뭐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있어도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의 전기 소비가 다 늘었습니다. 가정용도 늘고 산업용도 늘고 뭐 일반용 다 늘었습니다. 농사용도 뭐 늘고 그렇습니다. 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원가의 25%의 공급이 되는데 이제 뭐 그게 그 기업이 잘못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정부 제도의 빈틈을 잘 뭐 좋게 얘기하면 잘 이용한 거고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 어쨌든 에너지 절약이 말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어떤 비판을 받냐 그러면 에너지 수요를 많이 늘려서 그럼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발전소를 짓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수요를 많이 늘려서 그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소를 자꾸 짓는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보수 정부가 보통 들어서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서 에너지 수요도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공급도 계산해서 이제 야 이 정도면 새로 안 지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을 따져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에너지 절약을 열심히 하자 해서 에너지 소비를 낮추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고 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부모님께 잔소리 들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잔소리 들으면서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가 생활했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빈 방에 불 켜져 있으면 불 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어디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지 마시라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니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걔도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나가서 하면 욕만 먹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이런 거 한다고. 그리고 절약도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기능이기 때문에 가격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 불만도 말씀하시고 불편하다, 어렵다 하시지만 소비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틸리티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 산업부에서 볼 때도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말로 자꾸 절약하자, 뭐 캠페인 하자,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냐?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또 타겟도 조금 더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게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지 하는 것에 해서 좀 이렇게 타겟팅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뭐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많은 건물에 에너지 절약하자고 다 뭐 전단지 붙이고 다녀본들 효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건물이라 그러면 그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 몇 개를 잡으면 절약이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주는지 또 산업 분야도 어떤 식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에너지 이 절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폭을 좀 좁히고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절약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뭐 계획 발표도 하고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급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수요를 조절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력 시장하고 요금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전기 요금을 좀 원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전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국은 한전 적자를 계속 끌고 가면 그게 결국은 길게 보면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전 적자를 많이 오래 끌고 가면 이게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어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를 하는 교차 보조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단지 그것을 하루아침에 전기요금을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번 올릴 때 50%씩 막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라도, 또 뭐 어느 정부나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 올리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럼 정부가 아무리 하자 그래도 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조금 길게 보면서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많이는 못 올릴 테니까 나눠서 계속 이렇게 올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거버넌스 부분은 이제 뭐 이 전력 시장의 지금 요금 체계 자체가 이제 물가에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한전하고 산업부,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요금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하는 게 맞는지 한 고민도 이제 많이 있고,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또 전력 시장 자체가 예전에 한전에서 다 하다가 오늘 발전회사 사장님들도 두 분 와 계신데 발전회사로 나눠지고 한 게 21년 전입니다. 21년 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력 시장을 구조 개편하자 하는 얘기가, 그런 계획아에 시작은 됐는데 몇 년 가지를 못해서 지금은 더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력 시장에 뭔가 계기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력 시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그때는 뭐 IMF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이 전력 시장을 발전하고 배전 부분을 나눠서 민영화를 시키고 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때 민영화의 모델로 뭐 캘리포니아가 어떻고 외국이 어떻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민영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민영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전력 시장이 지금처럼 있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수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자 하는 건데요. 이제 원전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대한 협력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5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한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남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는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으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건설 경험이 있는 회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막 에너지 안보가 막 중요하고 뭐 원전 생각 안 했던 나라들도 야, 우리도 원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협력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뭐 아프리카까지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러시아하고 중국은 쭉 빼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받고 있고, 중국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남는 나라가 3나라밖에 없는데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은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설계 능력만 있고. 그럼 실제로 지어본 경험은 있는 데가 프랑스하고 한국인데, 프랑스가 짓는 가격이 한국보다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 보고 야, 우리나라에 원전 짓는 거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이제 뭐 협력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오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들이 막 오기도 하고, 뭐 우리 요즘 뭐 폴란드 이런 데 K방산 이래가지고 K9 자주포 막 팔고 하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또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하고 그 요청하면서 UAE에 전부 가봅니다. 한국에 있는 거 말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지금 바라카의 원전 12년 전에 MB 때 그때 이제 그 수주해가지고 지어놓은 그 1, 2, 3, 4호기 중에 이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지금 이제 계속 짓고 있거든요. 2기는 돌아가고 있고 3기째는 이제 돌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 가서 봅니다. 아, 이 사막에 한국이 뭐 한국형 원전을 했다는데 이게 잘 돌아가나? 가서 보고 그다음에 한국한테 러브콜을 합니다. 우리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럼 우리도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나라마다 여건이 다 다르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텍소노미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거를 이제 또 충족을 시켜야 자기들도 이제 외부에서 파이낸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전 부분에 이제 그런 그 협력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뭐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던 거지만 이집트의 원전을 짓는데 한국 그 한수원이 이제 원자로 말고 발전 설비 부분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해서 발표는 이미 됐습니다. 그거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3조 정도 규모는 됩니다.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규모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집트에 러시아 그 원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로 부분은 러시아가 짓고 발전 설비 부분은 한국이 짓고 이런 건데 이제 그 전 시작은 몇 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논의가.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저희도 굉장히 좀 노심초사했던 거죠. 이거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 제재 같은 게 막 논의가 되고 하니까 야 이거 뭐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잘 이렇게 분위기를 잘 중간에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참여하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된 셈이고요. 그 말고도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가고 또 수소 부분도 이제 탄소 시대가 가고 이제 앞으로 수소 시대가 온다 하는 데는 이제 뭐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대신에 이제 점점 우리한테 이제 가시화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소차 현대차가 이제 넥소 수소차를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소차도 하고 또 수소 트럭 뭐 이런 분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수소 충전소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도 이제 수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정부만 하자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아마 주변에 보시면 뭐 웬만한 기업들이 어떤 형태든지 수소 산업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뭐 대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 정도까지만 해도 수소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수소가 압력이 높은 고압이니까 그럼 고압에 뭐 밸브를 하더라도 자기가 수소하고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를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수소 충전소에 관련되는 분도 있고 수소 트럭에 관련되시는 분도 있고 또 수소를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관련되시는 분도 있고 연료전지에도 관련되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주변에 알게 모르게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는 아직 제도가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랬으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미리 그분들이 민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몇 년 후에 이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투자를 하려 그러면 몇 년 후에 그게 돈이 된다는 경제성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걸 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몇 년을 앞두고 그 경제성이 있도록 수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현재 그런 틀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아마 앞으로도 법적인 그런 또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태양광하고 풍력도 물론 뭐 최근에 태양광 보급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 많이 발견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뭐 또 풍력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하고 풍력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조금 더 태양광은 뭐 중국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뭐 경쟁력을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보급에만 너무 이게 신경 쓰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국 좋은 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하고 기술 쪽에서 좀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풍력도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우리가 조금 더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육상풍력은 마찬가지인데 육상풍력은 강원도 쪽에 좀 많이 있지만 그 백두대간 뭐 환경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해상풍력에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나머지 이제 에너지 벤처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조금 더 올라가고 하면 아마 그 최종 판매 단계에서도 조금 더 그 우리가 통신요금 뭐 이렇게 KT 썼다가 뭐 SKT로 갈아탔다가 뭐 LG U 플러스로 갈아탔다가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도 좀 신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아리백 이런 부분에는 민간 기업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면 결국 이제 빈곤층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라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냉방, 난방에 관련된 그런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이래서 좀 더 뭐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 있도록 뭐 쉽게 얘기하면 뭐 LED 등으로 바꾸는 것도 조명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 뭐 창문의 단열을 조금 더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주민 무슨 어떤 에너지 분야를 하든 주민 수용성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나 지역에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민 수용성 부분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고압 송전선로가 강원도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HVDC 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뭐 지나가야 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송전망이 구축이 안 되면 뭐 발전소 거기 지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 다 못 보내고 또 발전소가 먼저 지어지면 이제 송전 제약이라 그래서 발전 출력을 그만큼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못 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정부나 한전하고 또 법적인 분쟁도 분명히 생길 거고 딱 그런 것들이 뭐 극단적으로 소송까지도 가고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의 송배전망을 까는데 또 발전소 어떤 형태든지 재생에너지든 아니면 뭐 석탄 발전소든 LNG 발전소든 연료전지든 뭐 발전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주민 수용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걱정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에너지가 우리 생활하면서 불가결하고 중요한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이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좀 우리 경제에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건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 또 특히 이제 새 정부 출범도 출범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고 이제 이게 예전에 오일 쇼크 뭐 이렇게 있었던 거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적어도 유사한 상황이고 환율이 올라가고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어쨌든 뭐 국민 경제에 큰 문제가 없도록 또 국민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차관님 저기 발제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고요. 뭐 많은 분들은 질의 응답이 힘드실 것 같고요. 한두 분 정도만 질의 전체적으로 듣고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뭐 전문적인 기한 정책 분야의 강의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은 국민들이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환율 인상 때문에 어느 정부나 주저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지금 예측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니 그 유럽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가 공급되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는 공급 아마 국제적으로 유가나 가스 공급 가격은 뭐 도찐개찐일 건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됐을 때하고 LNG 배로 공급됐을 때의 어떤 원가 단가 차이가 얼마나 생기는 건지, 또는 우리 국민들을 나중에 공공요금 인상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인상 부분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 비슷하든지 더 작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충격이 덜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제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들하고의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먼저 두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파이프라인하고 LNG 갖고 오는 그 정확한 금액의 차이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단지 파이프라인이 훨씬 쌉니다. 예. 당연히 뭐 그럴 거고, 이제 유럽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잠기니까 유럽 국가들이 LNG 쓰던 거를 갑자기 못 바꾸니까 그걸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뭐 이 LNG로 배로라도 갖고 와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LNG 가격이 뭐 전 세계적으로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걱정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아마 정부가 이제 뭐 조만간 이제 10월 달에 에너지 절약 예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유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국제적으로 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10몇 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때 아마 옛날 자료를 찾아보시면 2008년 9년 그때 유가가 100불 150불 올라간다 그러고 막 MB 시절에 그때 그래서 자원개발 붐이 그때 막 생기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저도 옛날 자료를 요즘 가끔 생각날 때마다 옛날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그때 그 MB 대통령 때 MB 시절인데 그때 국무회의에서 내복 입기 운동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자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이게 민간 기업에 있는 데는 정말로 요금을 안 올려주면 그 회사가 파산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올려주고 그 나라 그 민간 회사를 국유화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회사를 그냥 사자, 그냥 돈을 내서 그 회사 산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백업을 해서 보증을 하면 뭐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버티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어서 뭐 외국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비용이 또 전기 요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게 불가피한데, 뭐 아무리 불가피하고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래도 국민들의 이제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뭐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모르겠고 당장 내가 지금 살기 어렵고 이제 코로나 이제 슬슬 극복해 가면서 지나가면서 장사 좀 되려고 그러는데 요금을 이렇게 올린다고 뭐 이러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게 온 국민이 적용받는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또 추가로 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지금 한창 이제 뭐 10월 달부터 올리는 전기요금 부분은 뭐 기재부하고 이제 막바지 단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발표는 될 건데, 금년 12월도 금년 4, 4분기도 문제지만 이제 전쟁이 언제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걱정입니다.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물가 때문에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올해는 중국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는 미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가을에 맑은 하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카톡으로 친구들이 이제 뭐 멋진 구름 있는 우리 가을 하늘 이렇게 하던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중국 경제가 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고 하면서 중국이 공장을 적게 돌리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좀 이게 요금 부분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분이 뭐 몇 퍼센트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이 가격 기능이 조금 더 정상화가 돼야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실 수 있고 또 절약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요것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절약 노력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불가피한 부분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 발표할 때 아마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 아까 예. 그 뒤에 계신 분이 먼저 질문하셨는데 그 그다음에 여기까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차관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정부 정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책이 전체적으로 전력의 공급 측면이 상당히 강조됐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탈원전 또 친원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됐었는데 지금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유럽의 그런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효율화 부분을 간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 쪽으로 가야 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한전이 저렇게 한 40조 정도의 적자를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에너지를 뭐 거의 펑펑 쓸 정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강조돼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일정 부분도 이런 대국민들이 위기의식을 좀 갖고 외국의 사례는 저렇고 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정책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가져야 될 때인데 뭐 정무적으로 생각하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 이건 너무 어려워졌다 뭐 이러면서 또 지난 정부에 계셨던 분들은 지난 정부 욕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거고 또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받아봤더니 곳간이 비었더라 뭐 이런 얘기 보통 정치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저런 떠나서 에너지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라 정치적인 논란 이게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뭐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서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정치적으로도 또 정부도 그 똑같은 방향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물이 할 게 아니라 서울에 20층 이상 되는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좀 절약하는 노력을 좀 할 거고요. 그걸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띠두르고 전단지 나눠준다고 절약이 되겠습니까? 종이가 아깝고 어떻게 보면 뭐 욕은 욕대로 먹고 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세대별로 그래서 연령대별로 맞춤형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짤도 좀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뭐 유튜브도 쓰고 인플루언서도 활용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또 대상별로 좀 차등화해서 하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일반적인 에너지 절약하자 이런 거를 그런 운동도 당연히 할 거고 하면서 너무 그것만 하지 않고 세대별로 맞춤형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을 저희가 좀 할 예정이고요. 또 뭐 간혹 가다가 위기를 조장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국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기 참 어렵지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뭐 한참 됐는데 이제 올 겨울이 결국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가스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를 얼마 정도 우리가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적자가 많이 쌓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석탄을 해외에서 사오고 가스를 사올 돈이 있어야 사올 거 아닙니까? 물량이 있어도 가격은 한참 올라갔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금 물량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뭐 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금이 올리지 않으면 다른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금도 올리고 다른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요금은 맨 마지막 수단이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해서 한전도 경영혁신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거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또 홍보 노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좀 더 솔선수범하는 형태로 해서 적어도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10% 정도는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들이 먼저 노력하고 또 민간에도 권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런데 승용차 오부제를 공공기관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출입하려 그러면 앞에 오늘은 뭐 몇 번이 하는 날입니다 있었잖아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게 오부제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염이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좀 멈추자 그래서 멈춰 있었는데 그 기간이 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내복 입기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에어컨 트는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제 히터를 트는 온도도 이제 조금 낮춰서 할 예정인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자동차 오부제도 다시 하긴 해야 됩니다. 단지 이제 그거는 코로나가 좀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절약 운동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춤형 노력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예. 예, 뭐 한 분만 듣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숭실대 법학과의 최우석 교수입니다. 우리 차관님 산업 현장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원안보, 참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많은 사실 에너지에 관련된 법, 뭐 자원도 여러 가지 개별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과 그 내용,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그 위기 의식의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민족성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홍보는 그 절약에 관한 홍보는 그리고 위기의 의식에 대한 그 재고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잘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쓰기도 잘 우리가 분리해서 수고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부분에 질문하신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법의 주요 내용이 그 어떤 품목들을 자원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또 그 비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비상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어떤 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해 가면서 그 자원안보 위기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관련된 법인데 이제 그게 이제 공급망 3법 그래가지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또 이런 자원안보 특별법, 공급망 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산업부가 하는 것도 있고 기재부가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이제 일부는 국회 제출이 돼 있고 일부는 이제 제출 직전이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각 부처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기재부는 조금 더 총괄하는 개념으로 또 산업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조금 더 소재 쪽에 좀 부품이나 이런 쪽에 특화시키고 또 그걸 위한 핵심 광물 이런 거는 자원 쪽에서 규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법이고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규제적인 측면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차관님 다시 한번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원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방사성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경주에 있는 거는 중저준이고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지난 정부에 박근혜 정부 때도 공론화를 하고 기본계획 짜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공론화 또 부족했다 이래서 또 하고 기본계획도 또 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정부가 바뀌어 왔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다 관련된 법안을 방사성 폐기물장을 짓는 데 대한 법안을 발의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법안 공청회 제가 축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계웅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의 간단한 폐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일준 차관님께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관련해 가지고 이 에너지 믹스 또 안보
수요 효율화, 그리고 뭐 수출 신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복지 등등의 관점에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가셨고요. 아침 아주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많은 그 참석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법정책 포럼은 올해 4번이 진행됐고요. 앞으로 2번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세종에 원래 이제 본사가 있는 관계로 다음번 일정은 세종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 있으니 아주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훌륭한 주제로 다시 모시고자 하오니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0일에 입법정책 포럼을 이렇게 마치고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50일의 입법정책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52회 입법정책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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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